네, 오늘 저는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지금 개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나름 가지고 있는 개발자로서의 철학을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 개발을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면서도 그 인공지능의 토대가 됐던 뇌과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석사도 고려대 내공학과에서 계산신경과학이라는 걸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좀 계산신경과학 관점에서 우리의 LLM이나 인공지능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LM 엄청 핫하죠. 어제는 또 GPT 4.5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그 뭐 1월, 2월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대단하게 1조 원이나 들여가지고 K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실제로 LLM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할 때도 많이 쓰고요. 뭐 실제로 뭐 창작이나 뭐 만들거나, 저는 이제 음악 만드는 것도 좀 취미로 가지고 있는데 인공지능 음악도 수노라고 하는 걸로 되게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연구나 검색, 뭐 심리 상담,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까지 정말 모든 분야에서 LLM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발표도 이 앞장 발표를 뭐라고 할까 진짜 좀 감이 안 와가지고 LLM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례를 소개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 발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 인공지능 자체가 정말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AGI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첫 번째 의문이 생겼습니다. AGI가 뭘까요? 뭐 앞에서 많이 발표해준 분들도 AGI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저는 사실 AGI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AGI 자체를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필수 기능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힌트를 뇌에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뇌를 잘 보면요, 인간의 뇌나 일반적인 포유의 뇌, 쥐의 뇌, 뭐 돌고래의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엄청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좀 다르긴 한데요. 뭐 사이즈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뇌 속을 구성하고 있는 이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존재도 구조가 은근은근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동작하는 뉴런의 발화하는 원리도, 그 원리도 다 비슷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포유류 자체가 이미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는 생물인데 그 생물의 구조 같은 것들이 진화를 거치면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뇌야말로 우리가 AGI를 연구할 때 좋은 믿을만한 레퍼런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공유드리려고 하냐면요, 사실 뇌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조적인 차이, 실제로 뇌는 어떤 식으로 신호 전달을 하는지,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LLM까지 갔을 때, 그 뇌에서는, 그러니까 LLM과 비교했을 때 뇌에서는 인지적으로 어떤 차이를, 어떤 관점으로 학습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뇌 연구가 막 그렇게 많이 되긴 했지만 모든 게 다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가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드리는 부분도 그 논문의 실험 결과들은 그 팩트가 맞겠지만 그걸 좀 해석하고 확대를 해서 소개하는 것들은 좀 가설인 부분들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뉴런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뉴런이 뭐냐? 그 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 신경세포예요. 정말로 안에 핵이 존재하고요. 좀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세포들도 진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신경세포인 거고요. 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왼쪽이네, 죄송합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은 저게 쥐의 해마를 자른 거거든요.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건데, 실제로 사이즈는 새끼손톱보다 작아요. 근데 이 새끼손톱보다 작은 거를 현미경으로 확대해가지고 뉴런을 염색하면 이렇게 뉴런이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를 살펴보면은 이런 형태로 뉴런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양이 되게 이쁘죠? 네, 이 뉴런들은 신경 전달을 어떻게 하냐면요, 화학 물질을 전기 신호로 변화합니다. 이거 다음 장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뉴런의 구조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왼쪽 위에서 신호가 입력을 받게 됩니다. 저거를 이제 가지둘기, 영어로 덴드라이트라고 하는데, 쟤네가 신호를, 그러니까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신호를 받게 되고요. 신호를 받으면 그걸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여기 보시면은 전선처럼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전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신호가 생겨나가지 않도록요. 그래서 이 전선을 통해 가지고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파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은 그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존재하는 그냥 빈 공간이에요. 막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공부하듯이 막 행렬이 뭐가 있고 웨이트가 어떻게 존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존재하는 빈 공간입니다. 그러면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경신호, 그러니까 이 화학물질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시냅스를 얘기할 때는 시냅스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뉴런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흥분성 뉴런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억제성 뉴런이 존재합니다. 흥분성 뉴런은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신호를 발생을 했다. 그러면 글루타마이트를 분비를 하게 되면 시냅스 후 뉴런, 신호를 받는 쪽이죠. 받는 쪽에서는 소듐 채널이 열려가지고 소듐을 받게 돼요. 그럼 소듐은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냅스 후 뉴런에 있는 전압차가 진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이 전압이 쌓이다 보면은 세포의 발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발화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게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신경세포는 억제성 뉴런이라는 거 존재해요. 이 억제성은 뭐냐면 입력으로 받는 게 클로라이드 이온이에요. 그럼 클로라이드는 마이너스 음이온이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 마시면 필름 끊기거나 몸이 막 잘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 원인이 이 흥분성 뉴런이 죽어서가 아니고 알코올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억제성 뉴런의 활성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억제 신호가 뇌에서 더 강해지다 보니까 기억하는 신호들이 전파가 되더라도 억제성 뉴런이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이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성과 억제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저 억제성 억제성 뉴런이 그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학습에 되게 핵심 기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흥분성 세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흥분성 세포가 이렇게 신경세포로 전달이 돼서 플러스 양이온이 쌓이다 보면은 실제로 전압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특정 스레숄드를 넘어가면은 이 세포는 발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여기 아래 그림이 현미경으로 볼 때 그 피라미달 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가운데가 셀 바디고요. 이 일렉트로드가 전기 신호를 주면서 측정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 신호를 주면은 이런 그래프가 진짜로 측정이 됩니다. 오실로 거시기 그거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신경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포의 발화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의 발화를 이끌어내는 거는 시냅스 전 뉴런에서 발생한 신호들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거의 핵심은 시간축이에요. 우리의 뇌는 인공지능과 다르게 이 시간축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뉴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포 이온들을 받고 그 이온에 따라서 발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경 신호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코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잖아요. 그러면 시신경 세포가 발화가 뿅 일어나겠죠. 그럼 시신경 세포의 발화가 일어났다. 그 순간, 그 시간, 그러니까 time to first spike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템포럴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느 순간에 세포 발화가 일어났는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빛이 너무 세요. 그럼 우리 눈부심을 느끼잖아요. 그 말은 신경세포의 발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이트 코드입니다. 세포의 발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어났는가, 혹은 느린 속도로 일어났는가. 그럼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호 처리는 스파이크 발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언제 발화했는지, 얼마나 빠르게 발화했는지를 통해 가지고 학습과 인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페이지 코딩이에요. 이 페이지 코딩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얘기하는 뇌파라는 거 있잖아요. 이 뇌파의 존재가 뭐냐면 뇌세포가 집단적으로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볼 때 뇌세포가 약간 메트로놈처럼 동일하게 발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멀리서 측정할 때 약간 뇌파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두개골 바깥에서 측정이 될 정도로요. 그런데 어떤 뉴런은 다시 말씀드려, 이 뇌파라고 하는 거는 뇌세포의 집단의 발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뇌세포도 그 뇌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있었는데 옆에서 주변에서 막 발화해요. 그럼 따라 발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뇌파인데 이 페이지 코딩은 그 페이지를 뚫고서 발화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페이지가 떨어질 때 발화한다던가. 이것도 시간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다른 애들과 다르게 동기화되지 않고 특별한 유니크한 시그널이니까요. 네, 그래서 뉴런 신호는 이런 입출력으로 됩니다. 앞에는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좀 정신없을.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뉴런과 뉴런 사이에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인 거잖아요. 뉴런과 뉴런 사이는 이때도 시간과 인과관계가 동작을 해요. 이게 실제로 실험에서 밝혀진 거거든요. 요 파란색 프리 스파이크를 보시면은 A는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는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먼저 봐야겠네요. 빨간색의 C가 시냅스 전 뉴런인데 시냅스 전 뉴런의 발화가 B라고 하는 뉴런의 발화를 야기했다. 순서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존재할 때 그 시냅스 후 뉴런의 발화가 시냅스 전 뉴런의 발화로 야기됐다면 그때 시냅스가 강화가 됩니다. 우리 뇌 속에 인과관계가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뉴런이라고 하는 단계 안에서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발해한 뉴런이 내 뉴런의 발화를 야기하면 강화가 일어나고 반대로 나 혼자 발화했는데 B 혼자 발화했는데 파란색이 발화했다. 그러면 둘 사이는 관계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냅스의 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의 뇌세포 단계 안에서도 시간축을 가지고 인과관계가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변화해요. 이제 아까 얘네가 막 신호를 쏘고 받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시냅스 강화가 일어나면 물리적으로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리고 혹은 분비하는 화학물질이 커진다던가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뉴런과 뉴런 사이의 인과관계 때문에 시냅스 웨이트가 조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정말 지역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 생각할 때 막 레이어 타고 올라가서 글로벌 로스 발생하면 백프로퍼 일어나면서 모든 네트워크가 그 로스 하나로 값이 조정되잖아요. 근데 뇌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신경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애들은 이걸 바라보는 게 고양인지 뭔지 그 정보가 다 백프로퍼가 일어나면서 학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뉴런과 뉴런 사이의 관계성만 가지고 학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짚어가고 싶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뇌세포들은 병렬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까 학습이 야기되려면 발화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됐었잖아요. 그럼 이벤트가 발생 안 한 뉴런들은 그냥 꺼져 있어요. 그냥 휴지기 상태로. 그럼 얘네들은 에너지도 안 쓰고 그냥 셧다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뉴런과 뉴런 간의 관계의 학습은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되게 AGI 궁극적인 학습이잖아요. 막 책을 읽고 뭐 노래를 부르고 그런 거의 힌트를 이제 행동 실험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파블로프의 개 많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파블로프의 개는 뭐냐면 음식을 줄 때 같이 종소리를 치면은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오더라 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요 Y축은 일종의 침의 분비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종소리를 울려요. 그러면 얘는 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먹이를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침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종소리를 울렸는데 먹이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침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쉬었어요. 그 다음에 또 종소리를 울리잖아요. 그때도 다시 이렇게 침의 양이 늘어나는데 처음이랑 다르게 더 적게 늘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요 먹이 중단을 했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이 침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뇌 속에서 생각하는 기대감이에요. 어떤 기대감? 보상에 대한 기대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습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충족이 될 때는 먹이 습득 시점이에요. 이때는 그때 침의 양이 점점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반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는 그걸 이미 종소리로 하여금 내가 먹이를 먹을 거라는 걸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는 예측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대감이 만족되지 않으면 반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환경의 적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뇌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동작을 해요. 환경의 반응에 따라서 그 반응성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이제 앞에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누르면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신경세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실험을 세팅을 했더니 쥐가 레버를 계속 누르더라. 먹이도 안 먹고 계속 누르더라. 이런 그 도시계산 같은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요것도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여기 실험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레버가 존재합니다. 쥐는 이 레버를 5번을 눌러야지만 먹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그림은 그 5번의 레버를 누를 때마다 나타나는 도파민의 변화를 관찰한 거예요. 우리가 앞선 연구를 통해서 얻은 건 뭐냐? 그 쥐의 행동 학습을 할 때는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레버를 누르기 전에 소리를 먼저 들려줘요. 근데 쥐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소리가 난 이후에 특정 행동을 하면은 먹이를 먹을 수 있구나. 이게 이미 뇌 속에서 시뮬레이션이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소리가 들렸을 때 바로 도파민의 분비량이 한번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끝나고 레버를 누를 건데, 또 재밌는 게 누르기 전에 또 도파민이 증가된 거 보이세요? 내가 이걸 누를 때 어떤 기대감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뇌에서 그걸 예측하면서 진행을 한 건데, 재밌는 거는 그 레버를 누르고 여기 3번 눌렀거든요. 3번 누르고 먹이통을 확인해 봤더니 먹이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 기대감과 어긋났죠. 에러가 발생했죠. 로스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도파민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내가 예상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망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보상, 먹이가 피딩이 되니까 내가 예측했던 거랑 일치하게 되고, 그때 다시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뇌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환경에 따라서 기대감, 즉 예측이라는 걸 수행을 하고, 그 예측이 맞게 된다, 정답과 일치했다, 그러면은 그 더 좋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실망감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 반대로 이제 도파민의 증가를 억제시키게 되는 그런 반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도파민의 변화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보상을 받을 확률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도파민이 증가하면 내가 보상을 받을 확률이 증가했다라는 거고, 이런 실험들을 바탕으로 볼 때, 생물이 학습할 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멀리까지 예측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런 행동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네, 뭐 이런 실험들 굉장히 많아요. 뭐 쥐를 이렇게 물에다 풀고서, 쥐들도 물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 숨겨놓은 장소가 있는데 이걸 얼마나 빨리 찾아가는가, 이런 실험도 있고, 심지어 금붕어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 여러분 행동 실험 보면은 초파리도 훈련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가 굉장히 유기적이고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동작을 하니까, 이 뇌라고 하는 거는 범용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반화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깁니다. 그 예측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여기까지 앞에서 봤을 때는 뇌가 어떤 그 미래 상황에 대한 기대감과 예측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예측은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또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예시 말고 좀 시각 퀴즈 쪽으로 와볼게요. 우린 좀 이미지로 생각하는 게 상상이 편하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환경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환경을 보면 그 빛에 대한 정보가 이 뒤통수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뒤통수로 모이는 게 비주얼 콜텍스 레이어 1이라고 하는 V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V1에 있는 신경세포의 활성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라인에 따라서만 발화가 일어나요. 막 형체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요렇게 있을 때 발화가 일어나고 요렇게 되면 발화가 안 일어난다던가. 그러니까 그 V1에서는 그런 처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뇌를 실제로 잘라가지고 신경세포의 그 밀집도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존재해요. 그리고 걔네만의 그
그 아까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 신호를 전달하는 이런 패스웨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아까 V1이라고 하는 게 그 라인에 대한 것만 인식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주얼 콜텍스 첫 번째 레이어, 그러니까 뒤통수죠. 뒤통수가 고장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객체에 대한 인식 잘 돼요. 사람 얼굴 인식 잘합니다. 뭐 물건이 뭔지도 인지하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눈에 마치 고장이 난 것처럼 이게 화면을 가리게 돼요. 근데 이건 시신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V1 레이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눈의 정보가 처음으로 들어왔던 V1에서는 단순히 이미지에 대한 그 시각 처리만 일어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환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앞에서 이 패스웨이가 점점 갈수록 그 뇌의 깊은 곳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말은 레이어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죠. 뇌 레이어가 깊어질 때 여기 내측 두엽이 고장난 사람은 사람의 모션을 인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 컵을 주고 여기다 물을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인식하는 거는 프레임이 끊겨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따랐네 하고 내리는 순간 이미 넘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시간의 축에 따라서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 기능이 고장나 버린 거죠. 뭐 여기는 이제 두정엽이 고장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오른쪽 두정엽이 고장이 났을 때 왼쪽에 대한 객체 인식 기능이 그냥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계 그림을 주고 따라 그려보세요라고 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못 따라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상해서 시계를 그려보세요라고 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숫자 12부터 11까지가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지하는 세상은 오른쪽으로만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요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뉴런에서의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그 뉴런의 계층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은 단계의 객체를 인식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네,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지하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예측과 보상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인공지능의 학습과의 차이점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볼 때, 뇌는 그 뉴런으로 바라보면 뉴런끼리만 시냅스로 학습이 일어나고, 그 뇌에는 이제 백프로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이 되는가라는 사실이 궁금해질 거예요. 자, 이제 사실 이게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던 문제 제기고, 앞에는 좀 밑밥을 깐 건데요. 자,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정답이 존재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LLM 같은 경우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 되겠죠. 정답이 존재할 때 랜덤 이니셜라이즈된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에서 한번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값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출력값과 정답이 다르다면은 그 오류가 수많은 네트워크를 거쳐가면서 역전파가 됐고, 네트워크 전체가 재학습이 일어나는 형태로 학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전체 네트워크가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일반화 성능이 뚝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예측을 했을 때 발생한 오류, 이 로스라고 하는 게 어떤 뉴런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네트워크 전체를 재학습해버려요. 되게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과거에 학습했던 정보들이 덮어 씌워져요. 그래서 LLM 쓰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보가 학습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한국어를 학습시켰더니 영어 지식이 다 날아가 버리거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걸 방지하기 때문에 지금 모델을 프리징 시켜놓고 인퍼런스로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뇌는 컨티뉴어스 학습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를 엄청나게 넣습니다. 뭐 아까 트릴리언 말씀해 주셨는데, 트릴리언급의 데이터를 넣고 이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으려면 네트워크가 또 엄청 커야겠죠. 그러면 자원은 더 필요하고 돈은 더 많이 들고 지구는 아프고 엔비디아 주식은 나락을 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학습 원리상 LLM을 학습할 때,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애초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잖아요.
요 안에서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학습시키려고 또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더 모아요. GPT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맥북 던질 사건이 나타나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고 어떻게 했냐? 요거랑 관련된 데이터를 또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COT, 뭐 띵킹 토큰, 리즈닝 스텝, 뭐 라그, 에이전트, 혹은 최근에는 웨이트라는 글자 하나 넣었더니 더 좋아졌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런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LLM이 각광을 받았던 게 심볼릭 어프로치를 벗어나면서 각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심볼릭 어프로치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저 LLM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LLM을 되게 좀 약간 비하해 볼게요. LLM은 우리가 보통 아는 거 그냥 GPT 디코더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디코더 레이어는 그냥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다시 추상화를 하면 일종의 LSTM 구조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LSTM을 좀 더 추상화를 하면은 그냥 마코프 체인이에요. 특정 단어 다음에 다른 단어가 나올 확률들을 계산해서 저장해 놓은 그냥 체인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단어와 단어 간의 상관관계만 존재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거는 애초에 알고리즘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이미 그렇게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유명한 예시인데 치즈를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녹는다라고 나왔어요. 왜냐면 치즈는 녹는 존재로 이미 학습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셋을 또 모아서 LLM 학습할 때 또 채웁니다. 돈이 또 많이 들고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LLM의 학습이나 백프로퍼게이션의 원리가 아니라 일반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프리징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속적인 학습에 중요한 건 과거 정보를 잊지 않고 업데이트된 정보로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뭐 요즘 그 아론 같은 애들이 보면은 강화학습을 이용해가지고 환경을 못 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방향도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정보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 정보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LLM은 정지된 스냅샷 안에서만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애초에 학습의 시간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가 않죠. 네. 이런 걸 위해서는 환경을 정확하게 모사해낼 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필요할 거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최근 연구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측 부호화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얘는 로컬로스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좀 이거 복잡한데 딴 거 다 무시하시고 그 레이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레이어들을 타서 로스 펑션이 등장하면 백프로프로 가잖아요. 얘는 학습의 대상이 그 다음 레이어에서 멈추게 돼요. 그래서 레이어 1에서는 레이어 2의 출력 결과를 예측을 하게 돼요. 그리고 레이어 2의 출력이 발생했다. 그럼 레이어 1은 내가 예측한 결과랑 비교해가지고 로스 펑션으로 레이어 1을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게 각각의 레이어마다 모두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병렬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높은 레이어는 결국에 정답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높은 레이어는 실제로 정답이 가지고 있는 그 객체랑 좀 더 가깝게 학습이 될 거고 밑단에 있는 레이어는 그냥 입력단과 가깝게 학습이 될 거예요. 요거는 뇌가 가지고 있는 그 계층이 넘어갈수록 더 깊은 존재를 이해한다라는 그 개념과 일맥상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뭘 실험을 했냐면 뭐 엠리스트긴 한데요. 그 엠리스트를 랜덤 셔플링 해가지고 다 학습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0과 1을 학습시키고 두 번째는 2, 3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은 뭐 4, 5를 학습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백프로퍼게이션 동일한 네트워크예요. 그냥 학습 원리만 다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앞에 거 학습한 게 기억이 사라지거나 혹은 이미 학습한 게 다른 학습이 들어오면서 막 성능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이거 원리상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분들이 제안한 알고리즘에 따르면은 그 태스크가 지나가도 이전에 학습한 지식이 남아있고 그리고 논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심지어 원샷 안에서도 학습이 되고 5샷 안에서도 학습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훨씬 더 일반화가 잘 되는
그런 좋은 예시를 보여드린 거,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얘가 지금 가설을 세운 거잖아요. 이 연구가 그 예측 부호화를 통해서 학습하면 좋겠다. 그럼 사람도 정말 예측 부호화라는 게 존재하는가? 라는 것도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건 메타에서 연구한 건데요. 그 랭귀지 모델은 어쨌든 넥스트 토큰 예측을 위해서 한단의 인베딩 벡터를 뭔가 뱉을 거예요. 그 인베딩 벡터의 인베딩 벡터랑 사람이 똑같은 글을 읽게 했어요. 그 똑같은 글을 읽을 때 fMRI 뇌파의 변화를 관찰을 해본 건데 실제로 사람은 이 뇌파 활성이 얘랑 얼라인 되는 시점을 보니까 이미 예를 들면 난 리젝티드를 보면서도 이미 8번째 단어들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대요. 사람은 앞에까지 보면서 넥스트 토큰은 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멀리까지의 그 이런 문맥적인 것들을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는 언어 모델의 개선 방향은 그 장기적이고, 그러니까 장기적이라 멀리 보는 거죠. 단순히 넥스트 토큰이 아니라 좀 더 맥락적인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계층적인 예측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드린 거는 사실은 뇌가 학습을 묘사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그냥 가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설들이 되게 다양하게 제안이 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뇌 학습 연구가 AGI로 가기 위한 되게 중요한 힌트들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실 했던 건 뭐냐면은 신경세포 활성을 측정을 하고 요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실제로 3D 모폴로지를 딸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신경망을 구성을 해서 우리의 가설들을 실험을 하는 걸 많이 했었고요. 이런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생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루틴들을 계속 돌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AGI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간에 생략된 부분 많은데 이거 발표 자료 다 공유될 거거든요. 그걸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